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수업 계속 진행할 거고요. 수업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연구 질문 설정 요까지 했고, 연결해서 한다면 이제 연구 방법론, 연구 설계 기초 요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연구 방법론은 뭐 여러 가지 거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좀 해볼 수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리뷰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평가자 입장에서, 심사위원 입장에서 우리가 논문을 보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연구 방법론은 연구 설계, 연구 맥락, 연구 참여자 대상, 표본 추출 방법,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구 참여자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떤 물건, 오브젝트,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는지도 중요하겠죠. 만약에 사람 대상이면 어떤 교육적 환경, 연구 맥락, 그리고 실험이라면 실험의 이 연구 설계,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이 절차까지도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연구 방법론은 평가자 입장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저하게 잘 되어야만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 연구 질문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이 결정이 되고 방법론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일단 연구 설계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구 질문에 맞게 이게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아니면 이거를 두 가지 다 합친 혼합 방법이냐. 자, 그 다음 연구 맥락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수행된 환경이나 배경을 얘기합니다. 연구 참여자는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참여자 선정하고 어떻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특성을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학년은 몇 학년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음에 연구 맥락도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실험의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특히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설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설문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평가 척도가 reliability와 validity, 신뢰성과 그리고 타당도 정도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설문지로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수집에 따른 데이터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잘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뭐 100% 이걸 꼭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이 순서에 맞게 연구 설계, 그죠? 연구 맥락, 연구 참여 또는 연구의 대상, 오브젝트, 데이터 수집,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1, 2, 3, 4, 5번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 방법론 구조화를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일단 첫 번째 연구 맥락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리서치 컨텍스트 또는 리서치 세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창원대학교에 무슨 교양영어 수업을 듣는 교양영어 수업에 몇 명의 학생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은 필수 수업이기 때문에 교양 필수로 무조건 수업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얘기를 듣는 거죠. 그 다음 연구 참여자를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1학년에 몇 명이고 와, 이 교양 수업은 보통 1학년 때 많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면서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그죠? 학년은 몇 년이고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다 하면 토익 점수가 몇 점이 있고 없고 교양영어 1수업인지 2수업인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만약에 실험을 하시는 이제 공대 여러분들이라면 실험의 단계를 매우 절차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실험의 단계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비주얼, 시각화시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나 표나 도표를 통해서 피규어를 통해서 비주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 물론 글로도 풀죠. 네, 말로도 풀어서 글로도 써놓고 이제 설명을 하긴 하지만 한눈에 딱 봤을 때 이 절차가 딱 이해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크롬버 알파라는 이제 값도 보고를 하는데 나중에 통계 SPSS 프로그램 배울 때 여러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인터뷰 방법들, 인터뷰도 예를 들어서 뭐 1대1로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룹 인터뷰도 하기도 하거든요. 포커스 그룹이라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데이터 통계 분석 방법 뭐 SPSS를 쓰든지 어떤 분들은 R을 쓸 수도 있고 아모스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연구 방법론의 예시.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맥락과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목적이 뭡니까? 글을 읽는 독자가 이 연구 환경, 이 연구 세팅, 리서치 컨텍스트, 리서치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연구 장소를 명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연구 장소 여기 나오죠.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 있다. 자, 배경.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EL population이 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영어 학습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민자라고 부르는 그죠? 그러니까 다문화 다원어 인구가 굉장히 많은 미국의 한 스테이트 주입니다. 주. 그죠? 자, 그다음 제도도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의무적이에요. 모든 선생님이 반드시 교사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교사 연수에는 이러한 5가지의 커리큘럼 영역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커리큘럼 영역까지도 이렇게 5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독자가 읽어야 아 이게 미국의 어디에 무슨 주에서 일어났는데 요러요러한 의무적인 교육 과정이 있고 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커리큘럼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나와 있구나라는 거를 딱 읽었을 때 연구 맥락, 연구 문맥을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1분 또 드릴게요. 자, 아까 1에서 연결되었던 거를 2로 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2가지의 여기서 프랙티컴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이 이제 교생 실습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 교사들이 사범대나 교대 학생들이 나가는 교생 실습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교사 자격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첫 번째 교생 실습은 이렇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교생 실습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학기가 16차니까 16차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교장 실습하고 난 다음에는 이 여기 이 PST는 Pre-Service Teachers라고 해갖고 예비교사입니다. 예비교사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 프로그램을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음 또 다른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의 설계 및 참여자입니다. 이것도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 설계 및 참여자를 굉장히 잘 묘사한 SSCI의 한 부분을 제가 따온 겁니다. 발췌를 한 거거든요. 제 논문 중에 하나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설계가 이러한 디자인을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참여자가 랜덤리 어사인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작위로 그죠? 정해져서 무작위 표출했다는 얘기고. 그죠? 그리고 컨디션이 6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이가 얼마나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학생인지 외국 학생인지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분석 같은 게 우리 연구 참여자들의 어떤 식으로 결론적으로 시험 설계가 됐는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했다. 그러니까 실험 설계, 참여자 특성, 실험 절차,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쓰여진 글입니다. 이 한 문단 안에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이 지금 다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되시겠죠? 네,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연구 방법론을 작성할 때 팁들, 그죠? 일단 논리적 순서 말씀을 드렸고요.
설문지라면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할 때 데이터 수집할 때 우리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 하는데 여러분 학번 적어라. 여러분 이름 적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결정사항,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면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화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셀프 디펜스 해야 된다. 자기 변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결론적으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아, 얘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행 연구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것이 연구자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정하든지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상세한 설명 이런 거는 질적 연구에서는 자세한 거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또는 뭐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 연구 참여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익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해서 어떠한 학생 또는 어떠한 선생님을 내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다 익명 처리된 상태에서 다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 학생은 이 구체적인 A 학생은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배경 지식 정보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대답을 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것 그대로 건조하게 써주는 것이 좋다. 다만 중요한 것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고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significant 한 게 있고 not significant 한 게 있을 텐데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숨기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결과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결과는 결과대로 두고 해석은 어디다 간다 그랬죠? 디스커션에 가는 거죠. 그래서 파인딩하고 리절트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말하는 그대로 건조하게 보고를 하고 요거에 대한 플러스 해석은 요 뒷부분에 있는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걸 디스커션에서 가야 돼. 자, 연구 결과 섹션에서는 특히 독자의 가독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연결해서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제가 생성형 AI가 대학 교양경험 수강자의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연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 질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연구 질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질문이 보통 변수나 변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하고 변수, 변인이 이렇게 매치가 되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딱 이해가 잘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 질문이 여기서는 요인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변수나 변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변수나 변인이다. 그죠? 결론적으로 연구 질문이 변수나 변인을 딱 맞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지면 사람들이 보기에 딱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구 결과를 구조화할 때 표, 그래프, 차트 등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양적 연구를 했다, 실험 연구를 했다 할 때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연구 질문 목적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과도 제시해주고 딱딱 매치시키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를 할 때, 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표나 그래프, 차트 등도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또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시를 읽어봅시다. 자, 요 예시는 뭐냐면 질적 연구잖아요. 그럼 질적 연구는 보통 뭐냐면 주제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해서 theme을 발표한다 했는데 코딩을 통해서 주제별로 연구를 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질적 연구의 결과를 제시를 할 때 일단 연구의 목적, 초점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무구의 이제 프레임워크 여기서는 이제 이론적 배경이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는지도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집중점에 대해서 주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이름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니까 여기가 이론적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주제별 분석이 나왔는데 세 가지의 코딩을 한번 보시면 1번이 이렇고 2번이 이렇고 3번이 이렇습니다. 근데 코딩을 딱 해놓으면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괄호를 쳐서 구체적으로 이 코딩이 어떻게 됐는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되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연구 초점, 그러니까 포커스 얘기하고요. 주제별로 결과를 구성을 했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했습니다. 간략한 설명도.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뭘 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질적 용어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뷰하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됩니다. 주제별 분석을 할 때.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양적 연구 일단 봅시다. 그죠? 자, 양적 연구일 때 요거를 제가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다시 또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요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적 연구 중에서 사전 사후 검사했던 t-테스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air sample t-테스트가 진행이 됐다. 그렇다면 사전에는 뭘 했고 사후에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기 전에 샤피로 테스트라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세 가지의 변수나 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 변인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전 사후 해보니까 그죠? 변수가 이렇게 변하는 걸 사전사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 분석 절차가 설명이 됐고, 그리고 실제 결과가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통계 분석 그러니까 절차, 그러니까 분석의 절차, 그리고 결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뺐는데 표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표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로 있습니다. 테이블로.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글 텍스트만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표가 같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1은 통계 결과치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넘어가서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팁. 일단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화가 돼야 되고요. 시각적 자료 활용하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조금 더 예시들을 다음 시간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건조하게 연구 결과는 결과만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과를 보여줄 때 특히 이제 연구 질문과 연구 목적에 맞게 보여주는 거 좋은데 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의와 결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전주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논의를 따로 이렇게 떼서 논의하고 결론을 이렇게 따로 떼는 저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결론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논의가 한꺼번에 결론 플러스까지 다 되면 이 논의 자체가 길어지겠죠. 양이. 근데 논의하고 결론을 떼버리면 논의가 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의 안에 결론까지 다 포함해서 쓴다. 그러면 뭐 두 장이 될 수도 있고 세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논의와 결론 따로따로 쓴다면 논의 한 장, 결론 한 장, 또는 여기가 두 장, 두 장,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논의 섹션에서는 그죠? 연구 목적 또는 가설, 검증 이런 것들로 돌아가서 그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에서는 그죠? 향후의 연구 방향, 그죠? 시사점, 제안, 재현 이렇게 해야 되고 연구의 한계점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하고 결론을 함께 제시하면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 질문별로 연구 질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연구 질문 1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과 요약하고요. 선행 연구와 일치 불일치 얘기하고요. 이 연구의 독창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계점까지. 그러니까 논의 안에 결론이 쏙 들어가서 다 될 경우에는 이게 두 장, 세 장, 뭐 어떤 경우에는 네 장이 될 수도 있죠.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왜냐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지금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결론을 별도로 우리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만 얘기하면 됩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향후 연구 방향성, 그죠? 그리고 나서 제한점, 그죠?
그리고 나서 연구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별도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막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필요 없고요. 그죠? 학원 연구 방향하고 제한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 이런 것들만 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연구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이제 다 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술지, 각 학술지마다 논문의 스타일이 다르고 템플릿,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어떤 학술지에 우리가 논문을 투고할 때 기존에 이제 알카이브라고 부르죠. 알카이브에 있는 걸로 보셔서 기존에 있는 논문들의 양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논문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글을 쓰네. 이런 양식들이 있네. 논의에서 모든 거를 다 설명하네 아니면 논의하고 결론을 다 분리하고 따로 떼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샘플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엔 논의하고 결론 예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번 드릴게요, 다시. 자,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 요약은 잘 돼 있는데 연구 질문 목적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서 모르겠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와 비교가 되어 있긴 한데 제한적이다는 건 아주 충분히 논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연구 방향에 대해서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문단이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샘플로 이렇게 중간에 이 부분을 툭툭툭 한 문단씩 떼왔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습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되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연구 결과를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었는데 연구 목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하고 일치 불일치도 얘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나오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뒤에 아무래도 미래 제한점, 연구 방향 제한점, 그리고 미래 연구 방향성 이런 것들도 나오면 같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30초 드릴게요. 읽어보시죠.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 얘기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방향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는 다 됐죠. 근데 선행 연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론적인 거, 실용적인 거를 나눠서 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평가자 입장에서 요거는 잘 됐고 요거는 잘 안 됐네. 요거는 잘 쓰여 있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고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스스로 자아 점검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아 성찰해 보잖아. self reflection 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서 요거 체크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연구 봅시다. 연구 질문과 목적을 명확하게 연결하고요. 해석을 할 때 너무 과대하지 말자고 데이터가 말하는 그 분야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무 과대 해석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안이나 제언 그리고 이 연구의 의미 함의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연구 방향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속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서 안 됐던 거를 우리 연구를 통해서 일부분 그렇죠? 일부분 해소를 했고 모든 걸 다 해소할 수 없죠. 일부분 해소했고 그래서 미래 연구에는 다시 또 연결해서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참고 문헌 한번 봅시다. 자, 참고 문헌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쌍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쌍따옴표가 없다 이러면 간접 인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APA 양식인데 이건 사회과학에서 많이 씁니다. 요즘에 APA 양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DOI 이 웹사이트에 링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DOI를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원래 있는 홈페이지의 원본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되시죠? 그래서 DOI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APA 7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널지를 이제 인용을 했다라고 그러면 보통 저자의 성, 그죠? 그래서 이니셜로 씁니다. 출판 일자, 그리고 논문 이름, 저널의 이름, 그죠? 이게 네이처 아주 좋은 저널이죠. 그리고 권호수 페이지, 그리고 여기 URL. 근데 이 URL이 아까 말씀드렸던 DOI랑 같은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딱 하는 순간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종이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온라인 저널에서 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저널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OI를 넣어줘야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독자 입장에 클릭을 하면 아, 이걸 인용을 했구나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여기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시죠? 그다음 여기에 Reading, Research and Instruction이니까 여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이슈 눌러보면 이 이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저널 홈페이지도 있고, Latest 이슈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것들, 그죠? 그래서 Current 이슈하고 이런 것들 눌러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있는 것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이거 지울게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참고 문헌도 여기 있는 클릭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여기 클릭을 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DOI 넣는 것들, 이건 이제 요즘에 거의 다 공통입니다. 무슨 스타일을 쓰든지, 뭐 APA를 쓰든지, MLA를 쓰든지, 시카고를 쓰든지, IEE를 쓰든지 간에 요즘에 DOI를 기본적으로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DOI 요거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핵심은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일부분을 봤을 때, 한 부분을 발췌해서 봤을 때,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선행 연구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단계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좀 경험이 좀 쌓이시면 뭘 해야 되느냐 딱 봤을 때 아 요게 잘 됐고 요게 잘 안 됐네 내가 쓸 때는 어떻게 될까를 성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아, 요게 잘 됐네. 아, 요거는 잘 안 됐네. 라고 하면 내 논문을 쓸 때도, 아, 요거를 딱 봐서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샘플이다. 그죠? 얘를 벤치마킹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영어 쓰기 논문에도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는? 네. 본인의 지도 교수님께서 쓴 영어 글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참고를 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나 교재에서 보던 그 분야의 대가, 유명한 학자가 쓴 영어 논문을 살펴보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우리의 교재다, 샘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전주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리뷰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국제학술대회 발표에 갔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들, 그죠? 그리고 생成AI를 어떻게 우리가 에디팅 하는데, 라이팅에 에디팅 하는데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